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망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이죠. 신의 한 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이어서 금요일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 이화진 과장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두 번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요. 네. 지난주 1대1이라는 스코어를 기록했어요. 이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셨었는데 네. 2로 마무리가 됐을까요? 일단 제가 너무 자극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꾸 겸손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좀 새삼 좀 깨닫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조금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결과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번 주 최종 수익률 화면 통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의 수익률 합계 13.9%로 마무리가 됐고요. AI 전문가 43.19%를 보여주면서 2대1, 2의 주인공 AI 전문가가 이어갑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그 안에 어떤 종목이 있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한미반도체 네. 그리고 ABL 바이오를 소개해 주셨죠. 네. 어떤 종목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추가적인 흐름을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는 한미 반도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도 운봉 나왔고 오늘도 운봉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또 한번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인증을 못 받았죠. 못 받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물론 한미반도체가 일단 마이크론 쪽으로 조금 대량 양산을 좀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물론 이번 콩쿠르에서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특히 HBM4와 관련된 특히 하이브리딩 본딩 장비를 이제 추가적인 공급 계약을 굉장히 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어져 왔던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불화관계는 충분히 좀 진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빠진 거는 어제 이제 하나 세미텍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 증명, 이제 그게 기존에 이제 여러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뭐 각동신 회장님이 한미 세미텍이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좀 부정적 발언을 하게 되면서 그 이슈가 경쟁이 좀 갈등이 조금 지속되는 측면에서 조금 주가가 좀 빠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제 일본의 신카와나 아니면은 기존의 세메스 장비를 계속 쓰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기회 요인이 더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한화 비전과의 갈등 심화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 걱정하셨을 텐데요. 현재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걱정 마시고 AS에 대한 내용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저희 수요일에 담았던 종목이죠. ABL 바이오도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정을 앞두고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 다시 한번 좀 서프라이즈의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 밤부터 이제 ASR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네. 당연히 이제 ABL 바이오도 유황양인가 했던 이제 비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ASR 같은 경우는 특히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여러 학회에서 비임상 데이터를 주로 이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루닛도 마찬가지고 뭐 GI 이노베이션이나 여러 다양한 이제 업체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대신에 이 학회에서의 발표가 추후에 어떠한 로드맵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을 좀 굉장히 클 수 있다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ABL 바이오가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걸 부담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최근에 이제 GSK와 관련된 기술 이전이 이미 이 밸류 가치를 충분히 좀 받아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도 얘기를 했지만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앞으로도 충분히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물론 추후에 아스코도 또 다음 달에 또 있는 상황인 만큼 여러 학회에서의 ABL 바이오가 시장에서는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ACR에서 새롭게 공개될 내용도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긴 했지만 이 부분도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투자 주의라고 해서 그거는 결국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제 워낙 이제 급등을 했다 보니까 그냥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투자 주의 종목을 좀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단은 9월 달 그게 이제 ADC 이중항체 첫 번째 전임상 등록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3분기쯤 아마 9월 10일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ABL 301 인상 일상 마무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는 애초에 이중항체를 계속 플랫폼을 준비해왔던 여러 회사들도 임상 일상을 중단을 하거나 그 독성 이슈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던 상황인데 ABL 바이오는 만약에 여기서 임상 일상이 성공하고 임상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실제로 이
이중항체 플랫폼에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회사로 시장에서 좀 발돋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 함께 가져가 보면서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 85,000원까지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아있는 종목들 리뷰 남겨봤고요. 그럼 저희는 앞으로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AI 전문가 그리고 화진 과장님의 섹터 한 번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은 원전에 집중을 합니다. AI 전문가 제약바이오에 또 눈길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AI 전문가는 어떤 의미로 제약바이오에 집중을 할까요? 그 이슈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서 자꾸 제가 태양광만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셔서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신약 개발, 임상시험 성과 등에 따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보고서들을 보면 여러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지 시간 25일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아변고학회 AACR가 개최되는데요. 여기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AI 전문가도 AACR이라는 일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태양광에 집중한다라고 하니까 제약바이오를 골랐다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살짝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잘 골랐다고 보세요. 뭐 제약바이오는 저도 이제 워낙 좋아하는 뭐 섹터 중에 하나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K바이오 위상은 굉장히 크게 좀 많이 올라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은 그냥 미팅만 하고 끝나는 수준에 이제 왔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이제 여러 학회에 있게 되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은 오히려 빅파마 업체들이 하나둘씩 이제 미팅의 시간이 길어지는 저는 섹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 개인적으로 뭐 다음 주 ACR에서 어떠한 기술 이전이나 이런 이슈들이 나오진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우리나라 학회에서에 대한 관심들, 그 이후에 1년, 2년간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제 그런 찬사들이 좀 나올 가능성은 그런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조금 긍정적인 좀 이슈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담아볼 수 있는? 아니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당장에 담아볼 네.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인벤티지 랩이나 뭐 신라젠이나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이슈는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저는 제약바이오는 섹터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그 개별 종목들이 여러 임상 스케줄이나 실제 기술 이전에 따라서 어떤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개별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지 제약바이오 자체가 뭐 기회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비만 치료제가 주도를 했다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그 안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또 다시 순환매 돌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인사이트 먼저 들어봤고요. 이화진 전문가는 원전에 집중을 했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해요. 네. 지금 프랑스 전력공사 항소를 기각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최종 계약도 저희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됐어 왔던 거고 그 당시 이제 프랑스 EDF 회사와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졌었는데 근데 프랑스 EDF 회사가 엄청난 좋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 핵심 부품을 만드는 거를 너네 체코인 나라에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 창출까지 해주겠다는 게 그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깨고 우리나라가 이제 저가 수주로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됐죠. 이제 그게 사실 프랑스가 약간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가장 많이 지어본 레퍼런스가 있는 국가가 프랑스랑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프랑스인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사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법도 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제 기각이 나왔고 당연히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3월 말에 원래 계약이 진행되어야 하는 건데 이 소송 건으로 살짝 한 달이 조금 두 달 정도 이제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5월에 본격적으로 계약이 이제 청신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두코반이 이제 이깁니다. 이기니까 총 24조에 대한 수주 물량이고 또 그 다음에 템멀리는 2기가 또 체코 쪽 이게 2기가 또 수주가
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체코 입장에서는 약간 프랑스 EDF에게 어떻게 보면 괘씸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 쪽에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좀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를 골라주셨는데 지금 AI 종목이 한화솔루션이었잖아요. 저희가 그 종목에 크게 당했기 때문에 네. 태양광 vs 원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AI를 피하려고 원전을 가져오신 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닌데 네. 물론 아까 앞에 전문가님도 태양광 쪽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네.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 갈등이 굉장히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태양광 모멘텀을 얘기를 하는 거는 중국 쪽에 대한 관세 영향으로 아니면은 중국에 대한 견제로 우리나라 태양광이 반사 수혜를 보겠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투자 네. 포인트. 근데 만약에 중국 태양광 쪽 관련된 이런 소재나 폴리실리콘을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문을 열어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럼 또 한 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태양광 쪽의 분위기가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갈까에 대한 이제 의무심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 수는 있다. 물론 이제 최근에 품목 관세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부터 간산하면서 하나솔루션도 이번에 실적이 좀 좋아졌던 점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그것까지는 긍정적이다. 제가 말했지만은 단기적으로만 긍정적이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AI를 견제하려고 원전을 가져온 건 절대 아니고 네, 양쪽 다 좋지만 원전이 관세 쪽에서도 자유롭다라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까 또 많은 분들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바로 AI 전문가 그리고 이화진 과장님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 두산 에너빌리티 꼽아주셨고요. AI 전문가는 대화제약에 집중을 했습니다. 먼저 AI 전문가는 왜 이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대화제약은 1984년에 설립된 전문의약품 제조업체로 주요 제품으로 소화성 궤양제와 갱년기 증상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2003년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 꾸준히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매출액 1,494억 원, 영업이익 241.8%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GLP-1 유래펩타이드를 포함한 경구용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며 방풍통성산 성분의 비만 치료제 마르나 F정을 출시하는 등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경구용 파클리탁셀 한환제인 리포락셀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유방암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 2, 3상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대화제약은 최근 급락 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N자형 파동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네, AI 전문가의 종목 바로 대화제약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29,000원, 손절 가격 24,000원을, 네, 19,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쪽으로는 마시는 항암제 모멘텀이 있고요. 비만 치료제로도 함께 묶이고 있는데 이 종목 현재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변동성이 큰데 담아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이게 지금 당장 물론 최근에 비만 치료제, 물론 블루엠텍도 다음 달에 마흔자루가 이제 국내에 이제 상용하다 보니 이제 그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이제 인펜티지랩이나 이제 최근에 펩트론 이런 111 관련 이슈들은 이제 있겠지만 사실 뭐 대화제약이나 뭐 한미약품이나 동아 에스테 같은 경우도 물론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만 치료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덩달아 조금 연관성이 움직였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조금 많이 급등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물론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 포락셀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숫자를 좀 체크를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투자 포인트 자체가 조금 저는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제약 지금 포인트 애매하다, 실적적으로 실제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의 종목 ABL 바이오와 함께 또 흐름을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과장님의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 주셨는데 네. 가스퍼더 허빈, SMR 다 기대감이 좋습니다. 네.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뭐 최근에 반등이 좀 많이 나와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들 굉장히 크게 좀 많이 담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대형 원전 쪽에 체코프, 두코반이 일단 그런 이슈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그리고 최근 1월 달부터 이제 두산 이제 박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두산 박해시 기존에 한 7천원 정도의 차익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산 엘리빌리티는 이제 그게 대해서 조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떨어내고 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익금을 1조 이상은 이제 빌릴 수가 있게 되면은 창원에 이제 SMR 이제 원전 공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올해나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 파워나 뭐 두큐 에너지와 같이 예전에 이제 MOU를 맺었던 회사들과 본격적으로 SMR 프로젝트에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형 원전과 이제 SMR 원전, 결국에는 203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밸류에이션에 따른 수익성이 훨씬 더 좀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원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물론 아까 템멀린 2기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폴란드의 퐁트니프 이제 그 2차 수주가 또 남아 있고, 그리고 루마니아와 또 중종 수주가 대부분 내년 상반기 안에 이제 여러 수주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입찰 결과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후에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MR에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이슈 대비도 또 덜 올랐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최근 정고점이 39,900원입니다. 저는 이거 도파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를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월요일장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4,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화진 과장님의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AI 전문가의 종목으로는 대화제약이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대결 펼쳐지니까요.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이 수익률 1등을 가져갈지 계속 지켜봐 주시죠. 저희 8시 기점으로 애프터마켓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의 특징주 시황센터 통해 만나보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령입니다. 조금 전 호재가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보령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임상 3상을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앞으로 품목 허가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뉴스가 나온 직후 기대감 모이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는데요. 이내 윗골이 살짝 달리면서 3%대로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솔루션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더불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원 협약이 논의되면서 조선주 전반에 대한 훈풍을 받아갔습니다. 미 해군성 장관의 방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상승폭 키워갔습니다. 10% 넘는 오름세로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애경케미칼 보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은 상한가 마감입니다. 나트륨 배터리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낙스트라를 공개했습니다. 양산 계획을 밝히면서 나트륨 배터리 소재인 하드카본을 생산하는 애경케미칼에 관심이 쏠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관련주 WCP까지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또 조선주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어진 가운데 하나오션도 두 자릿수 상승폭이 확인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장 빨간불 마감했습니다. 연초보다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체코 경쟁당국이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우산 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죠. 이로써 원전에 대한 투심이 몰렸습니다. 반면 알테오젠은 특허 이슈에 낙폭을 보였습니다.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이 파트너사인 머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악재에 휘말리면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보다 더 크게 밀리면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면서 퀄리타스 반도체도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는 보합권으로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인벤티즈랩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파란불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대체거래소 안에서 또 특징주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오션 만나보시죠. 한미 조선협력 기대감 커지고 있고 애프터마켓에서 조선주 중 가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나오션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는데 실적 기대감이 커서일까요? 네, 실적 발표도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일단 흑자 전환이 됐었죠. 이제 전년도에 흑자 전환이 됐고, 특히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HD 현대중공업,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성과 물량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LNG 쪽,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우리가 2년 전, 3년 전쯤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총 100척 정도의 수주를 받았고, 이제 건조 기간이 대략 한 이제 2.5년에서 한 길어지면 3년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초반에 한 계약금의 20%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 10%, 마지막에 60%를 이제 매출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작년도가 아마 하나오션이 1,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올해 컨센이 얼마냐? 7천억에서 8천억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저성가 물량들이 다 해소가 되고 고성가 물량들이 올해부터 다 매출로 이제 다 반영이 되고 나면은 결국엔 실적의 개선도가 굉장히 커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HD 현대중공업 그룹들이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던 말들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선표를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생산에 대한 공정이 굉장히 원활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주 잔고가 2028년까지 어느 정도 쌓여 있던 거를 그게 일정을 앞당기게 되면 그만큼의 새로운 수주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오션도 주가가 어차피 원래는 잘 나올 거 아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의 장남이 이제 한국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MRO 사업이 더 땡겨질 수 있다라고 좀 그런 식에서 오늘 주가가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일정도 있고요. 28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미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조선 섹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걱정, 새로 사고 싶은 사람도 걱정일 것 같은데 네. 보유자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마 조선 섹터 대부분의 리포트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다 상향시켰죠. 물론 지금 이제 신조선가 지수가 187대로 조금은 빠지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이제 얘기를 해왔던 이제 컨퍼런스에서 재밌는 이제 문장 하나가 있었죠. 2007년, 2008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슈퍼 사이클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 신조선가 지수가 대략 한 191, 192였습니다. 그만큼까지 이제 신조선가 지수가 굉장히 올라왔고, 물론 이제 LNG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이나 뭐 PC선, 탱커선, 다양한 선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주를 이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의 큰 의미는 그동안 이제 조선소다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존에 외국인 이제 노동자, 숙련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도크에 들어오게 되면서 빠르게 이제 회전율이 돌아왔다는 점은 그만큼 수익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 섹터는 일단 당분간 오늘 대부분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수급들이 크게 좀 많이 담았다는 점을 봤을 때 조선 섹터가 주도 섹터로서는 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방 열려 있는데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하나오션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알테오젠 함께 살펴보시죠. 정규장에 이어 애프터마켓까지 6% 급락을 했습니다. 특허 소송 다시 제기가 됐는데 알테오젠 측에서는 5월 말까지 우리가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락을 시키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주가를 다시 움직일 힘이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아마 전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지금 항상 한로자 입장에서 계속 꾸준히 특허 이슈를 이제 제기를 하고 있고, 물론 알테오젠이 직접 건 건 아니고 이제 머크사에 직접 걸었습니다. 물론 머크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던 게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걸 특허에 대한 침해를 볼 수는 없다라고 계속 제기를 해왔었고, 물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변리사 출신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도 계속 꾸준히 얘기한 거는 이거는 사실 향후에 한로자 입장에서는 고객사를 뺏길 수 있는 이제 굉장히 큰 난간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이 한로자임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순재 대표가 MTA 계약을 맺었던 8개 회사들이 이제 보통 MTA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6개월 뒤에 본계약을 하게 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전년도 연말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내에 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물론 이제 알테오젠 컨퍼런스 콜에서도 계속 꾸준히 얘기했던 점이 여기는 2분기 때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그동안 이제 에너투 SC 이 작년 11월쯤에 다이치 산키오와 계약했던 이게 에너투 SC 같은 경우도 조만간 임상 일상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또 한 번 마일스톤을 좀 받을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오젠이 항상 특허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 크게 우려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두 건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한 걸 좀 보여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그런 우려가 만약에 추후에 이런 특허와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러면 한로장 입장에서는 그 한로장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빅파마 업체들이 그게 계약을 굉장히 우리나라 그 알테오젠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오젠 빠질 때 사는 게 저는 계속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바로 다음 주에 다시 반등 나오는 거 기대해도 되는 거죠? 그런 반동도 바로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네. 여기서 더 빠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5만 원 이하로 나오게 되면은 비중을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머크가 이제 FDA 승인 여부가 한 9월 23일, 26일쯤입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하게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내년 1분기 때부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판매 마일스톤 대략 좀 한 몇천억 정도 받고 거기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되면은 27년, 26년부터는 실제로 매출 자체가 1조가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대략 800억 정도 매출인데 연간 매출이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당겨지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주가는 저는 40만 원 이상이 5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매력적인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이 36만 9천 원 KRX의 종가였는데 35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해서 매집해도 좋은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음 주의 흐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특징주까지 만나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AI와 함께 대결 이어지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